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여수의 군자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몸이 정말 약했다. 지금도 별 다를 건 없지만 요즘 들어 특히 밤에 누군가 날 보는 것 같아. 이 기분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고 가끔은 한기도 자주 일어나고.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내가 6살 때부터 시작됐어. 나는 전남 여수의 군자동이라는 곳에 살았고 지금은 없어진 시내 쪽 유치원에 다녔어. 아마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였을 거야. 그땐 어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유치원 때 다른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데 이건 워낙 생생해서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어느 날처럼 내가 유치원을 끝내자마자 1등으로 유치원에서 나와서 걸어갔어. 그런데 뒤에서 원훈아, 가지 말고 기다려 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 듯해. 그땐 워낙 어려서 들어서 인식을 못한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몰라도 나는 그냥 나왔어. 그리고 난생 처음 가보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 정말 처음 간 곳. 근데 여긴 기억이 잘 안 나. 뭐랄까, 호인 것 같았다고 해야 하나? 나도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 나이에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 게 이상한 건데. 내 생각으로는 아마 2시간 정도 지났을 거야. 분명히 처음 가본 곳이었어. 6살짜리가 가면 어딜 가겠어? 그런데 그곳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엄마와 아빠는 당황한 시선으로 날 봤어. 내 손은 뭘 했는지 완전 까만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방도 없었어. 엄마가 물어봤지.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유치원 버스가 안 태워줬어? 진짜 우리 엄마 그때 기가 막힌 시선으로 날 쳐다봤어. 애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 그리고 좀 있다가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엄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 몇 년 후에 들은 건데 거긴 미평동이란 곳이었고 아빠가 돈을 모아서 샤시집 하나 낸 거였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리고 1년 후 그날의 기억은 잊혀졌고 학원 끝나고 집에서 놀이터로 가는 중이었어. 옆에는 친형과 당시 옆집에 살던 누나와 동생. 다른 날처럼 놀이터로 열심히 뛰어갔어. 오늘도 1등이다. 어린 마음에 열심히 뛰어갔지. 그 좁은 길에 승용차가 지나오다가 날 친 거야. 한 5m는 날아간 것 같아. 몸에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팔로 막아서 뼈만 부러져서 병원 신세를 좀 졌지. 이후인지 아니면 그전부터였는지 피를 엄청나게 싫어하게 됐어. 칼도 정말 싫어했고 헌혈은 꿈도 못 꿨지. 난 그래서 누가 내 팔에 박동 체크하려고 손대는 게 진짜 싫어. 어느 날은 아빠 샤시 집에 가서 놀다가 눈 베어서 실명할 뻔했어. 다행히 눈만 감아서 실명을 면했어. 아직도 자세히 보면 흉터가 좀 남아있어. 이것 때문에 아빠가 샤시 집을 접었다는 소리도 들렸어. 그 후로도 오토바이에 3번 치이고도 잘 살았고 여기 살면서 안 좋은 일 진짜 많이 겪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는 멀쩡했던 강아지 새끼가 집 옆 숲속에서 죽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차에 치여 죽었나 했더니 상처 하나 없었고 1년 된 개가 무슨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어 있었어. 작았어도 다른 사람들은 물 정도로 사나운 놈인데 그냥 아무 상처도 없이 죽어 있었던 게 난 이해가 가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날처럼 옆집 남매와 우리 형제는 비와도 놀고 있었지. 집 뒤가 밭이어서 자주 놀았어. 잡기 놀이였는지 숨바꼭질이었는지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기분이 안 좋았어. 멈춰있던 누나에게 말했지. 순간 눈이 번쩍거렸어. 그리고 쾅 하고 들려온 소리. 이게 뭔지 알아? 그래, 벼락이야. 옆집 누나는 다리가 풀려서 울고 있었고 나도 멍하니 몇 초를 서 있었다.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난 뭣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 생각해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뭔가 번쩍거리는 게 눈앞에 내리꽂히는 공포감. 난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 솔직히 벼락이 여긴 왜 떨어지겠어. 누나 뒤 2m 정도 거리에 땅이 파여 있었어. 벼락의 공포는 차에 치일 때보다 엄청난 거였어. 이후로 누나는 천둥 소리만 나면 집안에서 못 나오고 심하면 울기도 했어. 나는 어떻냐고. 난 이상하게 무덤덤했지. 겁이 없었을 때라서였는지. 여튼 아무도 다치지 않고 집 안으로 튀었지. 그 후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의 일이야. 여느 날처럼 혼자 도로로 달려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는 거야. 난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려고 했지. 그 순간 앞에 덤프트럭이 지나갔어.
거짓말 안 하고 10cm만 더 갔어도 치였을 정도야. 진짜 그땐 어린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형이었어. 앞에서 누가 뛰어가길래 잡았는데 그게 나였다네.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서 그랬던 걸까? 이건 그냥 넘어간 건데 5살 때인가 6살 때 창문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항아리와 박치기를 했는데 항아리는 박살나고 내 머리에서는 피가 나서 지금도 땡빵이. 이걸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건데 누굴 닮아서 돌머리였던 거야. 내 생각에는 죽을 위기만 한 5번은 넘긴 내 생명력도 무지 질기구나. 우리 엄마한테 들은 소리. 원래 너 위로 한 명 더 있었는데 태어나서 일찍 죽었어. 만약 살았더라면 넌 못 태어났겠지만 난 이 소리 듣고 소름 끼쳐 미치는 줄 알았어.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어릴 때부터 유독 몸도 약하고 운도 더럽게 없던 날 지금까지 지켜주고 길 찾아준 건 죽은 나의 둘째 형이 지켜줬던 걸까? 두 번째 이야기,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괴담. 미국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동수와 미국인이 있었어. 동수는 말도 잘하고 명랑해서 인기도 좀 있었다고 해. 특히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제임스와 아주 친했다고 하더라. 제임스는 동수가 2주 전부터 밤늦게 전화를 하는데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었대. 마치 뭔가 위험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듯이 말이야. 그렇게 기숙사로 소포 하나가 도착하고 동수는 그 소포를 자기 책상 위에 두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제임스는 궁금해서 동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 그런데 동수는 제임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그 소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수는 매일 밤늦게 기숙사를 나가고 한참 후에 온몸엔 땀으로 젖어 있고 뭔가 썩어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대. 처음엔 그냥 모른 채 잠자는 척을 했던 제임스는 동수가 사흘 동안 매일 그러니까 수상한 나머지 그가 나갔을 때 제임스도 따라 나갔어. 동수는 삽을 하나 들고 기숙사 뒤쪽 산 밑으로 가더니 미친 듯이 땅을 파더니 물건이 나왔는지 삽을 팽개치고 꿈지럭거리더니 둥그런 물체를 꺼내 들었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 머리였고 동수는 그 머리를 입으로 직접 뜯어먹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한 제임스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갔어.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 사람 머리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무장경찰 4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다고 해. 경찰이 손전등으로 동수의 얼굴을 비췄는데 입에는 피 같은 것이 응어리져서 묻어있고 뭔가를 먹는 게 보였어.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양손에 들고 있던 머리가 바로 배추 김치였다는 거야. 일단 체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배추를 뜯었냐고 물어봤더니 김치 냄새를 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땅에 묻어서 먹었다고 했대. 세 번째 이야기의 어릴 때의 기억. 어릴 적이었어. 나이가 몇 살쯤이었는지도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아. 그 당시 내가 살던 아파트는 그 동네에 단 하나뿐이었던 것으로 기억돼. 다니던 초등학교와도 매우 가까워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렸어. 단지 아파트는 4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주위에는 논과 밭뿐이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는 약 400m가량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어.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려면 논길을 걸어서 혼자 가했어.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400m가 넘는 길은 어릴 적에 나에겐 너무도 먼 길이었어. 그리고 그 논길의 한쪽 편은 풀숲이 우거진 언덕이 있어. 그 언덕은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어. 그곳에서 3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그 길을 혼자서 걸을 때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날 겪은 일에 비하면 머리가 서는 느낌 따위는 별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그 아파트에 살게 된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거야. 때는 여름방학 때였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였어. 친구들 중에 플스를 가진 친구는 언제나 인기 독차지였고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는 것을 굉장한 일로 여겼어. 방학이 시작되고 어렵지 않게 플스를 가진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어. 그땐 오락실이 50원이었는데 50원조차도 아까웠던 그 시절이었어. 그 친구네 집은 3층 단독주택에 자가용도 2대나 있었던 엄청 부자였던 것으로 기억나. 뭐 지금 그 정도로는 부자축에도 못 들겠지만 아무튼 플스로 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는 10가지가 넘었고 플스의 정신이 팔린 채 날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 그러다가 배가 고파졌고 날이 어두워진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는 또다시 그 어두운 길을 달빛에 의존한 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서둘러 그 친구네 집에서 나왔어. 같이 갔던 친구들과는 방향이 전혀 달랐고 역시나 혼자 그 길을 걸어야 했어.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가로등 밑에서 누군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가까이 서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었는데 서서 기다리던 곳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가로등 길이 있었고 다른 방향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논길이 있었어. 내가 서 있던 가로등 길 말고 다른 방향의 길에서 누군가가 그 논길로 가는 게 보였어. 어두운 데다 멀리여서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그 길로 가는 게 보였어. 나는 뛰었어. 같이 가야지 덜 무서울 테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그 걸어가는 사람이 더 빠른 것 같았어.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일정한 간격이 계속 유지되는 듯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언덕에 가려져서 더는 보이지 않았어. 나는 필사적으로 뛰었어. 언덕을 끼고 커브를 돌고 그 걸어가던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까지는 논밖에 없는데 길이라고는 여기 하나뿐인데 혹시 그 걷던 사람이 언덕으로 올라갔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어느 누가 그 야심한 밤에 거길 올라가겠나. 그리고 만약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거친 풀숲을 가로지르고 갔다면 분명 풀숲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을 거야. 난 뛰어가고 있었지만 주변엔 개구리 우는 소리밖에 없었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주변 환경과 상황은 내 머릿속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했어. 두 다리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어. 머리털은 곤두섰고 내 입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이라도 튀어나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았어. 터질 듯한 비명을 입속에 간직한 채 무작정 집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어. 달리는 동안 그 길이 어찌나 길어 보이던지.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다 도착했어. 숨은 턱까지 차고 그 언덕이 있는 길 쪽을 바라보았는데 분명히 보았어. 아까 그 걷던 사람이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어둡고 멀리서 보았지만 하얀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은 알았어. 그리고 무척이나 빠르다는 것도. 나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5층까지 달렸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고 늦게까지 놀다 들어왔다고 아버지에게 혼이 났지만 차라리 혼나는 상황이 더 행복하기까지 했어. 그 이후로는 그 길에 혼자서 밤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했어. 네 번째 이야기철이 없던 시절의 괴담. 그때는 2000년 4월쯤이었어. 나는 아주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했어. 당시 나는 막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이었어. 뭐 대학 가면 신입생 때는 사실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선배나과 술자리, 이런저런과 행사 동아리 등등 매일매일 자유를 만끽하느라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질 때가 많았어. 그날도 그렇게 애들과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이 주말이라 술도 좀 마시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 학교와 집이 좀 멀었기에 그 시간에 택시를 타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나올 거였어. 그런데 재수없게도 지갑에 그 요금만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혹시나 막차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에 다니는 심야버스 중에 그나마 집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있으면 타고 가서 도중에 내려 택시를 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 친구 남자애 하나가 같이 기다려줬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야속하게도 그냥 자기 집 가는 버스는 새벽까지 있어서 곧바로 자기 탈 버스를 타고 가더군요. 아무튼 심야버스가 왔고 그 버스는 부산진역에 서는 버스였어. 부산진역이 그나마 학교보다는 집과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걸 타서 부산진역에 내렸지. 심야에서 새벽으로 달리는 시간. 그 시간대 부산진역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무섭더군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긴 했는데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노숙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 벤치에도 있고 서 있기도 하고 거기 내린 걸 후회했지만 아무튼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택시가 한 대도 안 서더라고요. 계속 거기 서서 택시를 잡자니 그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게 무슨 일 생길 것만 같았어. 그래서 나는 집 쪽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오는 택시 있으면 잡기로 마음먹었어.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택시는 계속 잡히지 않고 인적도 없는 거리를 계속 걸어서 계속 가서 서면으로 가거나 범천동을 거쳐서 가야로 가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길까지 왔더라고. 전 후자 쪽이 더 거리가 짧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서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았을 거야.
늦은 시간이긴 해도 그쪽은 번화가라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고 택시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범천동 쪽은 너무나 인적이 없더라고. 대로변으로는 주로 용접하고 그러는 가게들 있지. 그런 가게들만 빽빽하니 있어서 전부 다 시커멓게 셔터도 내려져 있고 대로 쪽 갓길에는 또 빽빽하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 걸어가게 되었지. 당시 꽤나 철없고 대담했다고 생각하는 나도 그때쯤 해선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폰을 꺼내서 여기저기 문자 보내기도 하고 사실은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서 그때쯤엔 택시 잡는 것도 거의 포기한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저 혼자인 줄 알았던 길에 사람 한 명이 저 멀리 뒤에서 걸어오고 있더라고. 정말 평범한 20대 후반쯤의 남자였어. 체크 남방의 면바지를 입은 보통 키의 남자였지. 지금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순진하고 어리석었어. 그냥 그 동네 사람이 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이겠거니 하며 곧 어딘가 들어가겠지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휴대폰을 들고 문자질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뛰는 소리로 바뀌는 거야. 좀 놀라면서도 정말 바보같이 집으로 뛰어가나 보다 생각했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제 뒤로 가까워지는데 그때까지도 지나쳐 가겠지 생각했었어. 정말 눈물 나도록 둔하고 바보 같은 나였어. 그 순간 딱 하고 뒤통수에 충격이 오더군요.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리게 되더군요. 그 엄청나게 평범해 보이던 남자가 뒤에서 달려와 제 머리를 가격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휘청거리는 제 어깨를 움켜잡고 길 안쪽으로 세게 밀어붙여서 나는 닫힌 셔터에 부딪혔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지. 사람이 사고의 순간엔 주변의 것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진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지금도 그 셔터가 출렁이면서 내던 소리나 휴대폰이 모서리 길바닥에 찢으면서 떨어지던 모양이나 이 사람이 제 위에서 깔아 뭉개고는 얼굴 가까이 대고 뺨을 핥는 거야. 참 목소리도 평범한 사람이더군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도 소리 지르며 그 사람을 막 때리고 꼬집어도 보고 다리 사이를 걷어차려고도 해봤어. 그래도 상습범은 아닌지 절 붙잡는 데 정신이 팔려서 좀 버벅된 것도 같아. 하지만 온통 문 닫은 가게들 뿐이고 대로에 지나가는 차가 있대도 갓길에 주차해놓은 차들 때문에 아무도 절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무척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떤 아줌마와 아저씨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자 그 놈이 벌떡 일어나서 길 건너로 달아나더라고. 저도 일어나서 비명 지르고 사람 소리 나는 쪽으로 평생에 가장 빨리 뛰었어요. 길 건너편에 술집이 아직 문이 열려 있고 그 앞 횡단보도로 손님인 듯한 아저씨랑 가게 일하는 앞치마 둘은 아줌마랑 함께 건너오고 있더군요. 눈물 범벅된 절 보더니 아까 소리 들었다고. 아가씨가 이 시간에 혼자 다니면 어쩌냐며 두 분이 꾸짖는데 정말 그때의 안도감이란 뭐라 말할 수가 없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 후에 그 가게라도 한번 찾아가서 감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싶습니다. 그 두 분이 택시도 불러주셔서 전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택시에 타고 나서야 긴장이 탁 풀려서 완전 통곡을 하고 울어떨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동생이 안 자고 거실컴을 하고 있다가 날 보더니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절 보니 넘어질 때 다친 건지 손톱이 하나 반쯤 깨어져서 손이 피범벅에 청바지도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피투성이더군요. 그걸 보니 그제서야 아프더군요. 상의가 흰색이었는데 온통 흙먼지가 묻어서 엉망이고 얼굴에도 피멍이 크게 들어있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넘어졌다고 얼버무리려 했더니 동생이 난리를 치고 다그쳐 식구를 다 깨워서 그날 해 뜨도록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고 통금도 생겼습니다. 이젠 오래되었다면 오래된 일이고 저도 그때만큼 순수하지 않은지라 이제는 밤길에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후로 어두워만 저도 집 근처 가게에도 혼자 가는 걸 꺼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후유증이라면 후유증이겠지만 이젠 뒤에서 누가 오는 게 보이거나 등 뒤에서 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몸이 쭈뼛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어쨌든 그 후론 모르는 사람이나 인적 없는 길을 아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미스테리한 경험도 아니지만 특히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 계시다면 절대 밤길에 혼자 다니지 마시길.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귀신보다 더 무섭고 알 수 없는 겁니다. 5번째 이야기 무당.
무당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야. 어떤 때는 진짜 같기도 하다가도 TV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는 사기꾼 무당들을 보면 그저 불안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잘 알고 지내던 이모가 한 명 계셨어. 진짜 이모는 아니었고 엄마의 친한 언니라 그냥 이모라고 불렀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을 때 이모의 외동딸이 20살 정도 되었으니까 그 당시 40대 중반이 넘는 나이셨어.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외동딸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모부의 사업이 계속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렵게 살다가 마침내 이모부의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조금씩 펴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이모네 집에 더 자주 놀러가곤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그 집에 발길을 끊었어. 엄마가 그러자 나도 자연히 그 집에 가지 않게 되었고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어린 마음에 곧 잊었어. 그리고 몇 년 뒤에 내가 좀 더 크자 엄마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이모가 무당이 되었다는 거야. 이모부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모의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신을 받으라고 자꾸 요구했다고 해. 멀쩡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겠지. 할 리가 없겠지만 이모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모는 소위 말하는 신병이라는 것을 앓기 시작했다고 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이 너무 아팠지만 계속 버티면 언젠가는 지쳐서 가겠지란 생각으로 계속 있었대. 그렇게 계속 있다가 어느 날 꿈에 또 할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내 남편과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 그 뒤로 거짓말처럼 이모부와 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 이모는 자신 혼자 아픈 것은 참아내면 되니 괜찮았지만 가족까지 괴롭히니 결국 그 할아버지에게 굴복하고 신내림을 받았어. 중년의 평범한 아줌마가 갑자기 무당이 된 거야. 듣기에는 뻔한 신내림 얘기인 것 같지만 나는 제 주위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이모가 그렇게 되니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서웠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기에 무당이 되어야만 하는지. 여튼 그렇게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이모네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 제 예상과는 달리 이모는 매우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고 집도 예전 모습과 같았는데 달라진 점은 방 하나를 신방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난생 처음으로 신방에 들어가 봤어. 엄마가 올 때 엄마가 사탕 같은 것을 여러 봉지 샀는데 그게 제 것이 아니었어. 엄마가 한 봉지를 제게 건네자 이모가 저기 들어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와라 라고 했어. 방벽에는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그려진 그림이 붙여져 있었고 제단과 같은 것이 그 앞에 세워져 있었어. 중간에는 향을 피우고 있었고 양쪽으로는 과자며 사탕이 잔뜩 올려져 있었어. 나도 꾸벅 인사를 하면서 들고 들어온 사탕을 위에 올려놓았는데 향을 피워놓아서였는지 그냥 조금 몽롱하고 따스했던 기억이 있어. 그 후에 엄마와 이모가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전 그냥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 모습이 지루해 보였는지 이모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깃발이 담긴 통을 방에서 들고 나왔는데 색색깔의 12개 깃발이었고 각각에는 동물이 그려져 있었어. 이모는 이게 12지신 깃발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집에 와 있으니 동자신이 초록색 깃발을 뽑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깃발을 섞어 통에 다시 넣어 막대만 나오게 했어. 그리고 내가 깃발을 뽑자 신기하게도 연거푸 초록색이 계속 나왔어. 알고 보니 무당은 꼭 신 한 분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신, 동자신 등 여러 신을 모신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도 가끔 이모네 집에 찾아가곤 했어. 신년에는 애군을 막아주는 의례 같은 것을 하기도 했지. 간단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 엄마와 저를 걸어가라고 하고 뒤에서 날계란을 던지는 건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어. 그렇게 지내다가 이모도 이사를 가고 저희 집도 이사를 가면서 요즘에는 간간히 연락을 해. 몇 달 전에 저희 집이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옛날 집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이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갔어. 이사짐 다 싸고 이사까지 3일 걸렸던 것 같은데 이사하려고 준비하는 그 당일 이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 첫마디가 너희 집 이사 가니? 이제는 신기해. 부모님이 모두 교회를 다니셔서 기본적으로 무당이나 영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는 주의지만 이모의 일 같은 경우를 보면 세상에는 정말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6번째 이야기에 어릴 때의 무당집. 어릴 적 우리 집은 꽤 시골에 있었어. 그 동네는 좁고 외진 곳이었지만
그곳에선 나와 내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 당시에는 한두 명씩 동네에서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도 무당집이 있었어. 그 집은 우리 집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항상 다니던 동네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서 되게 그냥 지나쳤지. 그런데 그 집은 이상한 곳이었어. 한 번은 우리 집에 엄마의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무당집의 손님 중 하나였어. 엄마는 내가 그 집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나를 그 집에 데려갔어.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이상했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었어. 무당 할머니는 나를 보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뭔지 모르겠어. 그 집에서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지 않게 손님이 들어가면 곧바로 어떤 신을 부른다고 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신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했어. 나는 그때 어린 나이였고 그 집에서 본 것들은 지금까지 기억해. 이상하고 기이한 느낌이었어. 그 무당집은 항상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한다고 했어. 그 친구는 내게 그런 고통을 풀어주는 곳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는 그 집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아내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간이 지나고 그 집은 결국 폐쇄되었어. 그 이유는 무당 할머니가 신의 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던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라던가 지금도 그 집은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때 그 집에서 느꼈던 기이한 공기와 그 느낌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 7번째 이야기 조용한 숲에서 어릴 때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숲이 있었어. 그 숲은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 길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그 숲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 몇 번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돌아왔다고 했어. 마치 무언가가 숲속에서 울부짖고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고. 어느 날 나는 그 숲에 들어갔어. 일상적으로 가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느껴졌어.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공기가 변한 느낌이었어. 이상하게 눅눅하고 답답했지. 조용히 걸어가다 보니 숲속에서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어. 처음에는 동물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그림자는 더 가까워졌어. 그림자는 나무 사이로 빠르게 스치며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나는 무서워서 멈췄어. 그 순간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사람의 발소리 같은 느낌이었어.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내 뒤에서 나더라고. 심장이 뛰고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 나는 숲에서 뛰쳐나와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 숲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어.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큰 공포를 남겼어. 8번째 이야기 도시에 나타난 그림자. 대학교 2학년 때였어. 그때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주 야경을 즐겼지. 밤에 친구들과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장소를 구경하곤 했어. 그날도 한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에 도심을 걷고 있었어.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은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였고 조명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 그곳은 사람들이 별로 지나지 않는 곳이라 어두운 분위기였어. 우리는 그런 곳에서 밤을 즐기며 산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우연히 한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이 보였어. 그 사람은 몸이 굉장히 길고 날카로운 실루엣을 가진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갑자기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나무를 넘어 벽을 지나며 커지기 시작했어.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나무와 벽을 넘는 순간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 우리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 그곳에서 빠르게 걸어갔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의 그림자는 계속 따라왔어. 마치 그림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 우리는 결국 그 골목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그림자의 정체는 아직도 불명확했어. 그날 이후로 그 골목은 내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 그 그림자의 존재는 지금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